오늘은 8살 전실소생을 엄동설 안에 버린 계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 운영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담은 금돼지를 그곳으로 날려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어느 겨울 경상도 선산고을 이대감댁의 종소리가 새벽을 두드릴 무렵 마당은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은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이 집은 선산에 손꼽히는 양반가로 조상 대대로 공신 집안으로 왕실의 녹을 받는 명문가였다. 집안의 장자 이민규는 이제 겨우 8살이었다. 민규의 아버지 이대감은 전직 병조 참판 출신인데 젊은 시절 북방의 오랑캐를 막아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나 나이 들어 낙향한 뒤로는 서책과 풍월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선산고을 사람들은 그를 철갑대감이라 불렀고 민규의 친어머니 민씨는 그가 4살이던 역병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사랑채엔 바람만 불었다. 상심한 이대감은 서책을 펼쳐도 글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병조 참판 시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아내를 잃고 나니 찻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세월이 흘러 2년의 상이 끝나고 민규가 6살 되던 봄에 후처가 들어왔다. 나이 27의 과부한 씨였다. 흰 얼굴, 단정한 말씨, 누구에게나 공손한 눈짓으로 동네 사람들까지 감탄케 할 정도로 미색이 뛰어났다. 더구나 한 씨의 친정은 안동의 명문 한씨가로 집안의 채통도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다. 이 아이가 민규구나? 첫날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다. 참 귀엽구나. 이제부턴 나를 어머니라 부르도록 하거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민규는 머뭇머뭇 입을 떼어 어머님 하고 불렀다. 그날 밤 새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맡에 등잔을 밝혀두고 이틀이나 죽을 끓여주었다. 사랑채에 오랜만에 밤 냄새와 사람 냄새가 돌았다. 초여름이 되자 한 씨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바람이 집안에 돌기 시작했다. 부엌의 그릇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안 사람들의 발소리가 낮고 빨라졌다. 어느 날 저녁 민규가 안채 마루에 올라 어머님하고 부르자 한 씨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면서 그녀는 잠깐 눈꼬리를 올리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민규야, 이제부터는 아버지 계실 때만 어머님이라 부르거라. 예? 아버지 안 계실 때는 안방마님이라 부르는 게 좋겠구나. 내 어머님은 저승에서 편히 계셔야지. 내가 대신 자리를 지키는 것일 뿐,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 않느냐.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날이 서 있었다. 6살 아이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으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예, 안방마님. 그래, 착하구나. 그날 밤부터 민규의 자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안채 건넌방에서 자던 아이는 사랑채 옆 작은 방으로 다시 담장 하나를 넘은 뒤뜰 방으로 옮겨지자 도련님도 이제 커가시니 글 읽는 데는 조용한 데가 좋겠지요. 하며 하인들이 짐을 들었으나 새로 놓인 책상은 낡았고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새들어와 밤마다 손이 시렸다. 가을이 되자 한 씨의 배가 불러왔다. 그녀의 얼굴엔 핏기가 돌았고 말투는 더 단정해졌으나 민규를 부르는 목소리만은 점점 차가워졌다. 민규야, 뜰에서 놀지 말거라. 아기가 놀랄 수 있구나. 민규야, 밥상은 따로 받는 게 좋겠구나. 아기 때문에 조용한 밥상이 필요하구나. 민규야, 안방마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작구나. 크게 불러야 예의다. 식사 자리도 달라졌다. 민규는 안채 상석에서 물러나 사랑채 끝 방에서 따로 상을 받아들었다. 그 상엔 전에 보이던 전복죽이나 기름진 찬이 없어
젓가락을 들다 말고 민규는 잠깐 멈추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걸어두던 글귀가 떠올랐다. 글은 마음의 그림자요. 사람은 글보다 깊다. 아이는 그 말처럼 마음을 깊게, 말은 얕게 하기로 다짐했다. 한씨는 대감 앞에서는 이전보다 더 얌전하고 정숙했고 민규를 다정하게 대했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대감이 서재로 들어가고 나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고 하녀 하나가 실수를 하자 부엌문을 쾅 닫으며 힐책했다. 이 집은 이제 내 손에 달려있느니라. 저 애가 장자니 뭐니 말대 하지 마라. 입을 삼가거라. 내 아들이 태어나면 이 집의 주인은 바뀔 거다. 그 말이 하녀들의 귀에 박혀 돌았고 장터에서도 돌았다. 한씨가 집안을 쥐었대 하는 말이 술잔 위에 떠다녔다. 선산 고을의 주막에서조차 병조 참판댁이 과부에게 넘어갔다는 수군거림이 흘렀다. 민규가 7살이 되던 겨울 한씨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 울음이 터지자 그녀가 품에 안고 나왔다. 대문 밖까지 들릴 만큼 잘 울었다. 민규가 다가가 아기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한씨가 흠칫 손을 치며 뒤로 물러섰다. 민규야, 아직 손에 먹이 배었구나. 아기는 약하니 함부로 닿지 말거라. 말은 부드러웠으나 눈은 차갑게 떴다. 예, 안방마님. 민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날 밤 아이의 방문 앞에 놓인 목침은 더 차갑게 식었다. 한씨의 눈물은 대감 앞에서 더 많아졌다. 대감마님, 민규가 동생을 미워하는지 자꾸만 오늘도 아기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보았사옵니다. 대감은 머리가 지끈거려 손을 이마에 올렸다.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떨렸다. 민규야,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옵니다, 아버님.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내가 장자라면 아량을 가져야지. 병조 참판의 아들이 그리 좁은 마음이어서야 되겠느냐?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았다. 사실 아이가 넘어진 건 부엌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기 때문이었고 민규는 저만치 서서 놀라 바닥만 들여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한씨는 하녀의 팔을 틀어잡아 어깨를 떨게 하며 속삭였다. 내 입은 오늘 닫혀 있어라. 닫아야 사는 줄 알아라. 하녀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떨며 은조렸다. 민규가 8살이 되던 해 가을 한씨가 집안의 문서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사랑방 장계에서 꾸러미를 꺼내 땅 문서를 정리했고 대감마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맡아둬야겠다. 말하며 봉투를 꿰맸다. 장계 노인은 뒤로 돌아나와 담장 아래에서 담배를 꼭꼭 빨았다. 장자 도련네, 이 집의 바람이 거꾸로 분다. 병조 참판 어른께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지킨 집안이 일이 되다니. 그 말에 민규는 웃었다. 웃음 끝이 떨렸을 뿐이다. 눈이 퍼붓던 어느 날 한씨가 하녀 보기를 불렀다. 보가, 도련님 상을 따로 다시 드려라. 고기 냄새가 안채로 들어오면 아기가 토한다. 예, 안방마님. 보기는 몰래 민규에게 구운 고구마 2개를 건넸다. 도련님, 이걸로라도 속을 데우시옵소서. 병조 참판 어른의 장자께서 이리 굶으시다니. 민규는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다. 말은 보기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말, 한양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대감이 한 달 일정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금께서 북방 오랑캐 대비책을 논하기 위해 전직 병조판서, 참판들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대감은 출발 전날 민규를 불러 앉혔다. 민규야, 내 어미가 없고 나도 자주 집을 비우니 내가 미안하구나. 이번에 다녀오면 집안일을 다시 가다듬겠다. 참판의 아들이 이리 외로이 지내서야 되겠느냐? 예, 아버님. 편히 다녀오십시오.
아이의 눈이 밤하늘처럼 잠깐 반짝였다. 대감은 그 눈빛을 오래 보지 못했다. 기침이 났고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감이 떠난 다음 날 밤 바람이 지붕 밑을 씻듯 울었다. 대문 사립작 틈으로 눈가루가 조금씩 밀려들었다. 한씨가 등불 하나를 들고 뒤뜰 방 문턱에 서서 민규야, 자느냐? 예, 안방마님. 문이 열리고 등잔불이 방 안에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잠깐 아이의 이불을 여며주고는 속삭였다. 오늘 밤 한양 친척 집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한양에서 급히 너를 보고 싶다 하시는구나. 사람을 보내셨으니 따라가 거라. 새벽이 되기 전에 출발할 것이니 코 고는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야 한다. 아버님이 저를요? 한양에서요? 그래, 내가 궁금하시다 하셨다. 어서 준비하도록 하거라. 그녀의 입술 끝에 보이지 않는 미소가 잠깐 그려졌다 사라졌다. 민규는 사립작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엔 발자국 하나 없었다. 흰 눈 위에 그의 발자국이 첫 자국을 남겼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이 끄는 술의 바퀴가 눈을 가르며 삐걱 소리를 냈다. 사내의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다. 한씨의 친정 남동생 한기수였다. 도령 추운이 수레에 올라앉으시오. 길이 미끄러워 아이는 위험하오. 목소리엔 낮은 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규가 망설이자 한씨가 다정하게 팔을 밀어 수레에 앉혔다. 춥다. 어서. 아버님이 기다리신다. 수레 위 헝겊이 어깨를 덮었다. 한씨는 수레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다. 달빛이 그녀의 눈두덩 위에 얇게 앉았다. 그 눈빛이 잠깐 얼음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살인문을 나서자 바람이 더 차가웠다. 골목길이 2번 꺾이고 3번째 모퉁이를 돌 무렵 한씨의 발자국이 멎었다. 여기까지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뒤돌아서지 않았다. 한기수가 물었다. 누이가 직접 가지는 않소? 내일 새벽에 일이 많구나. 아기가 곧 깰 거야. 지체하다가 늦는다 알겠나, 동생아. 너는 남쪽 큰 길로만 가거라. 들키지 않게. 그녀는 말끝을 문질렀다. 이 아이는 길을 잃었다고 해라. 8살 아이 하나. 눈 속에서 얼어 죽어도 누가 알겠나. 알았소. 병조 참판의 장손이라 한들 눈 속에 버려진 아이는 누가 알아보겠소. 한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의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수레 속 아이의 이불자락을 한 번 더 여며주었다. 춥다. 감기 든다. 그녀의 손끝에서 장갑의 비단이 사각거렸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8살 민규는 천 아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다정함이 죽음의 문턱으로 떠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수레는 바퀴 소리를 낼수록 속도를 올렸다. 담장 위에 앉은 눈이 바람에 부서져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골목 끝에서 한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한기수는 수레에 덮인 천을 깊게 당겨 아이의 얼굴을 가렸다. 도령 눈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지. 민규는 대답 없이 천 아래서 눈을 감았다. 아버님이 부른다는 말이 귀에서 자꾸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이상했다. 아버지가 한양에 가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어찌 벌써 나를 보고 싶다 하셨을까? 그러나 의심이 목구멍까지 치올라 왔으나 어머니의 말이 먼저 떠올랐다. 매화는 바람 속에서 핀다. 8살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뒤뜰에 남겨진 방자 상칠은 몰래 담장 아래 몸을 웅크리며 수레의 바퀴 자국을 눈으로 쫓았다. 도련님 부르는 소리가 입안에서만 돌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보기가 달려왔다. 상칠아, 어디 가냐? 쉿. 도련님이 안방마님과 함께 나가셨다. 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이 밤에? 대감마님이 한양에서 부르셨다 하셨다. 보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대감마님은 한양에 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말은 거기서 끊겼다. 둘은 서로의 눈을 보았다.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보기는 치맛자락 안에서 작게 떨었다. 어쩌지 병조 참판 어른의 아들을 8살밖에 안 된 도련님을 입 다물어라. 상칠이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지금 말하면 우리도 죽는다. 입 열지 마라. 그 시각 대문 밖 큰 길에서 수레는 남쪽을 향해 꺾였다. 바퀴가 눈과 진창을 번갈아 밟았다. 달빛이 흐려지고 행상들의 발자취가 드문 길이었다. 한기수는 중얼거렸다. 대구까지 가면 더는 찾아오지 못하겠지. 8살 아이 하나 길에서 얼어 죽어도 누가 알겠나? 그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새벽녘 한씨가 홀로 안채로 돌아와 등잔을 껐다. 빈 방의 공기가 한 번 일렁였다가 가라앉았다. 그때 풍경이 짧게 울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대신 내쉬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그 소리에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방문을 닫았다. 밤은 길었고 눈은 멎지 않았다. 대문 밖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가 어느 지점에서 바람에 지워졌다. 담장의 잔설은 포슬포슬했고 겨울별은 낮게 떴다. 사랑채 뒤뜰 작은 방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글귀가 아직도 걸려 있었다. 사람은 글보다 깊다. 그 글귀가 주인 없는 방을 지키며 흔들렸다. 새벽 첫 종이 멀리서 울렸다. 개 짖는 소리가 한두 번 돌아 누웠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잠잠해졌다. 눈은 모든 발자국을 덮었고 8살 아이의 이름은 그 눈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었다. 그날 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운명이 한 번 접혔다. 눈보라가 사흘째 내리던 밤이었다. 한기수의 수레는 대구 약정거리를 향해 남쪽으로 달렸다. 민규는 얇은 헝겊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언제 끝날지 모를 길 위의 흔들림을 견디고 있었다. 수레바퀴가 진창을 밟을 때마다 속이 울렁이고 눈이 쓰렸다. 그는 아버지가 있는 줄 믿었다. 그러나 한기수의 눈빛은 그 믿음을 모른 척 지나쳤다. 새벽녘 수레는 약정거리 입구에서 멈췄다. 길가에 늘어선 약초 더미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장사꾼들이 이른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기수는 말없이 수레에 포장을 걷었다. 이제 내릴 때다.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곧 올 테니 기다리거라. 그는 8살 아이를 길 한복판에 내려놓고 코끝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눈이 멎으면 어른들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는 재빨리 수레를 돌렸다. 바퀴 자국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발소리조차 사라졌다. 민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약초 꾸러미를 나르느라 분주했고 아무도 어린아이 하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 두건을 벗겨갔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손가락이 시려 움직이지 않았다. 민규는 작은 몸을 더 웅크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참았다. 매화는 바람 속에서 핀다. 해가 떠올랐다. 장터는 점점 북적거렸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45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아이 앞에 섰다. 허름한 갓을 쓰고 손엔 약초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아버지, 이 아이 떨고 있어요. 소녀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길을 잃었습니다.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는 어디 있고? 아버님은 한양에 계시고 안방마님께서 아버님이 부르신다 하셨는데 수레가 저를 여기 두고 가버렸습니다.
중년 남자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빛을 좁혔다. 이마는 곱고 눈빛은 맑구나. 귀골이 높고 인당이 넓으니 이는 장차 벼슬길의 상이로 돼 한바탕 큰 풍파를 겪을 상이구나. 하늘이 시 버리지 못할 아이야. 소녀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아버지, 이 아이 데려가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민규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남자의 이름은 백운이라 했다. 45세의 관상가이자 의원으로 대구 약정거리 끝 백운제라 불리는 약방에서 살고 있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그 집안은 약재 냄새로 가득했고 벽엔 말린 풀과 뿌리가 매달려 있었다. 백운은 관상가이자 의원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몸과 마음을 같이 고치는 도인이라 불렀다. 소녀의 이름은 백수련이었다. 10살 민규보다 2살 위였다. 백운이 따뜻한 방에 민규를 앉히고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민규라 하옵니다. 민규, 백성을 법도로 다스린다는 뜻이로구나. 좋은 이름이다. 집안은 어디냐? 선산 이대 감대기옵니다. 아버님은 전직 병조 참판이시옵니다. 백운의 눈빛이 잠깐 깊어졌다. 병조 참판의 아들이 어찌 이 먼 곳에 버려졌느냐? 안방마님께서 아버님이 부르신다 하셨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민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수련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민규야, 우선 이것부터 먹어봐.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민규는 죽을 받아들었으나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수련이 옆에 앉아 조심스레 숟가락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먹어봐. 이제 마음 편히 가져. 그날 밤 민규는 백운제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아니, 잠을 자려 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한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규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눈에 눈물만 고였다. 그럴 때마다 백운은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죽을 내밀며 말했다. 사람은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숨으로 사는 거야. 숨이 남았다는 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지. 수련은 민규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여기는 따뜻해.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고 따뜻하신 분이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민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백운이 미소 지었다. 내 상을 보니 하늘이 큰 일을 맡길 아이더구나. 그런 아이를 버려두면 하늘이 나를 꾸짖을 테니. 저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아니다. 너는 하늘이 선택한 아이다. 백운은 민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규야,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수련이를 누이라 부르거라.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여기 있어도 됩니까?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련도 웃으며 말했다. 민규야, 나한테 동생이 생긴 거야. 좋아. 그 순간부터 민규의 새 인생이 시작됐다. 민규는 백운의 약방일을 거들며 살았다. 아침이면 약초를 다듬고 낮에는 물을 데우고 밤에는 서책을 읽었다. 백운은 그에게 글과 한자를 가르쳤고 풀의 이름과 성질을 일러주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풀은 피를 돌린다. 허나 잊지 마라. 약은 병을 고치되 마음은 스스로 낫는다. 민규는 그 말을 되새기며 손끝으로 약재를 만졌다. 그의 손끝이 서서히 단단해졌다. 수련은 민규를 다정하게 돌봐주었다. 아침이면 민규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민규야, 일어났어? 오늘 아침죽 끓였어. 민규가 약초를 잘못 다듬으면 웃으며 다시 가르쳐 주었다. 이건 이렇게 잘라야 해.
여길 봐. 이렇게. 밤이 되어 민규가 혼자 방에 앉아 울고 있으면 문틈으로 손을 넣어 작은 엿한 조각을 밀어 넣었다. 민규야,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계절이 바뀌었다. 민규는 9살이 되었고 수련은 11살이 되었다. 어느 봄날 수련이 민규를 데리고 뒷산에 올랐다. 민규야, 저기 봐. 매화가 피었어. 흰 매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규는 매화를 보며 멈춰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매화는 바람 속에서 핀단다. 예쁘지? 예쁩니다. 수련 누이. 수련은 매화 가지 하나를 꺾어 민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져. 내 방에 꽂아놔. 그럼 내 어머니가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누이. 고맙긴. 우린 가족인데. 민규가 10살이 되자 배구는 본격적으로 사서삼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기 시습지면 부려겨로 와. 배운 것을 때때로 익혀 실천하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민규는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한 번 보면 외웠고 2번 쓰면 익혔다. 배군이 감탄하며 말했다. 민규야, 너는 범상치 않구나. 이 속도라면 사서삼경을 몇 년 안에 다 읽겠구나. 민규가 12살이 되자 배군은 관상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민규야, 사람의 얼굴은 하늘의 별과 같다. 이마는 천문, 눈은 1월, 코는 산천, 입은 강호다. 하늘과 땅이 얼굴 위에 있으니 이것이 곧 하늘이 감춘 상이다. 그는 책 한 권을 꺼내 민규 앞에 놓았다. 표지엔 인상 비결이라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라. 민규는 날마다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약을 사러 온 노인, 무거운 짐을 진 상인, 울고 있는 아이,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사는 모양이 달랐다. 어느새 그가 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었다. 배구는 그런 글을 보며 말했다. 좋다. 약은 몸을 살리고 사람을 살피는 눈은 세상을 살린다. 너는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한다. 민규가 14살이 되던 해 가을, 백운제 앞에 병든 상인 하나가 쓰러졌다. 백운이 진맥을 시키려 했으나 민규가 먼저 손을 올렸다. 스승님, 이분은 병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얼굴에 검은 기운이 돌고 눈동자가 흐리니 큰 재난이 닥칠 상입니다. 백운이 물었다. 언제 닥치겠느냐? 겨울이 오기 전 큰 물이 들 것입니다. 상인은 비웃으며 돌아갔다. 뭘 안다고 어린 것이 함부로 말하는가? 그러나 한 달 뒤 장터 근처 강이 범람하여 그가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백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규야, 너는 이미 하늘이 감춘 눈을 가졌구나. 허나 그 눈을 함부로 쓰면 내 마음이 병든다. 운명을 본 자는 그 운명을 경외해야 한다. 그날 밤 민규는 처음으로 관상의 무게를 느꼈다. 사람의 운명을 아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었다. 민규가 15이 되던 해 봄 장날, 백운이 민규를 불렀다. 오늘은 내 눈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자꾸나. 약정거리 장터는 북적거렸다. 그곳에는 운명점이라 써붙인 천막이 있었고 사내 하나가 점괘를 팔고 있었다. 민규가 다가가자 사내가 손짓했다. 젊은 선비 관상이라면 나도 좀 본다네. 자네 얼굴엔 고난의 상이 있으니 내 부적 하나 사면 애군을 막을 걸세. 민규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눈동자는 빛이 흩어지고 입술은 떨리고 있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제 혀끝이 먼저 흔들리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백운이 나서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제자요. 거짓은 하루를 살지만 진실은 천년을 산다. 사내는 얼굴을 붉히며 도망쳤다. 그날 이후 백운의 제자 이민규의 이름이 약정거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여름이 되자 백우는 민규를 데리고 산으로 올랐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민규는 숨을 고르며 걸었다. 민규야,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았으니 땅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그는 언덕을 가리켰다. 저 산줄기의 흐름을 보아라. 용이 누운 듯 이어진 곡선이 곧 생명의 자리다. 민규가 물었다. 사람의 운명도 땅에 달린 것입니까? 반쯤은 그렇다. 그러나 더 큰 절반은 마음에 달렸지. 마음이 바르면 나쁜 땅에서도 복이 자란다. 그 말이 민규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산을 내려오며 민규는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느꼈다. 나무의 잎이 흔들리고 물소리가 산 아래로 이어졌다. 그는 스승이 왜 풍수를 사람의 도리로 가르쳤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풍수란 단순히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었다. 민규가 19이 되던 해 백운이 말했다. 민규야, 이제 과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스승님. 내가 급제하면 수련이와 혼례를 올려라. 그 아이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다. 민규의 얼굴이 붉어졌다. 스승님. 수련이도 너를 좋아한다. 내가 다 안다. 그날부터 민규는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에 매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서삼경을 읽고 낮에는 시문을 지었다. 백우는 민규의 글을 읽고 평가했다. 좋다. 내 글은 욕심이 없고 바르다. 이런 글이 임금의 눈에 들 것이다. 수련은 민규가 공부하는 동안 밤참을 챙기고 추운 밤이면 화로를 피웠다. 민규 도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수련 누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도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겨울 내내 민규는 과거 공부에 매진했다. 백우는 그런 민규를 보며 흐뭇해했다. 민규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기쁘구나.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실력이다. 이듬해 봄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다. 민규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수련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다. 민규 도련, 이거요. 이게 뭡니까? 부적이에요. 아버지가 남겨두신 거예요. 시험 볼 때 품에 지니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수련 누이. 그리고 이것도요. 수련이 작은 수건 하나를 꺼냈다. 제가 수놓았어요. 매화 문양이에요. 당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민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련 누이. 울지 마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장원급제에서요. 예. 꼭 돌아오겠습니다. 백운이 민규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규야, 내 실력을 믿는다. 꼭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거라. 예, 스승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다. 민규가 길을 떠나자 수련은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꼭 장원급제하세요. 우리 혼례 올려야 하잖아요. 바람이 불었다. 매화 향기가 멀리 떠나는 민규의 등을 밀어주는 듯했다. 백운제의 문 앞에서 백운과 수련은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민규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가득했다. 한양의 봄은 늦고 의식은 엄했다. 문과 회시가 끝난 날 종루는 저녁 무렵까지 붐볐다. 마침내 정교가 내려오자 인파가 물결쳤다. 이민규, 20살, 장원. 순간 종루 앞은 술렁였다. 경상도 선산고의 이대감 댁 장자라지? 붓끝이 칼날 같고 마음이 맑다 하더라. 민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가을 선산고을의 약초거래선으로부터 흘러들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떠올랐다. 아버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아들이 해냈습니다. 교서가 낭독되던 날 임금은 어자에서 새 장원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민규는 붉은 석계 아래에 홀로 섰다. 그대의 글은 욕심이 없고 누는 거짓을 싫어하오. 임금의 음성이 낮고 단단했다. 그대는 어디 출신이오?
경상도 선산고을 출신이옵니다. 전하. 그대의 집안은 전직 병조참판 이태윤 대감의 장자이옵니다. 부친은 이미 별세하셨고 저는 백운도인 밑에서 배움을 받았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이태윤이라 충이로운 분이었지. 그대가 그분의 넋을 이었구나. 민규가 머리를 숙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좋다. 그대에게 붓과 글을 맡기겠다. 홍문관 정육품 수찬으로 제수하노라. 민규는 깊이 절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가 품에 든 것은 금자도 비단도 아니었다. 스승이 준 붓한자루 100운 1필 그리고 수련이 수놓아 준 매화 수건뿐이었다. 그날 밤 민규는 한 주막의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다. 스승님 그리고 수련. 소생이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임금께서 홍문관 수찬으로 제수하셨습니다. 곧 대구로 내려가 혼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수련을 아내로 맞아 한양으로 모시고 스승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민규 올림. 그는 서신을 봉하며 속삭였다. 이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편을 구하여 먼저 서찰을 백운제에 보냈다. 한 달 뒤 민규는 대구 백운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수련이 달려 나왔다. 도련님, 수련아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도련님, 장원급제 축하드립니다. 모두 그대 덕분이요. 아니에요. 도련님 실력입니다. 안에서 백운이 웃으며 나왔다. 내 제자가 장원이라니 자랑스럽구나. 스승님. 민규는 무릎을 꿇었다. 제자 이민규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수련이와 혼례를 올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라. 내가 북촌에 살 집을 미리 마련해 두었단다.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은혜는 무슨,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라. 사흘 뒤 백운제 마당에 붉은 천이 드리워졌다. 봄 햇살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민규는 관복을 입고 서 있었고 수련은 붉고 이쁘게 수놓아진 혼례복을 입고 있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맞절하시오. 저 이민규는 백수련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것을 맹세하옵니다. 저 백수련은 이민규를 낭군님으로 모시며 평생 곁을 지킬 것을 맹세하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백운이 눈시울을 훔쳤다. 행복해라, 내 자식들아. 신방의 등불이 은은히 타올랐다. 수련이 부끄럽게 웃으며 속삭였다. 서방님, 저 떨리옵니다. 나도 그렇소 부인. 그래도 기뻐요. 나 또한 그렇소. 민규가 수련의 손을 잡았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 고맙소.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오.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촛불이 흔들리고 매화향이 방안을 감쌌다. 이틀 뒤 백운과 부부는 한양으로 향했다. 서방님, 이제 정말 출발이네요. 예, 부인. 하늘이 도왔소. 스승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늙은이 아직 기운이 있단다. 세 사람은 말을 몰아 일주일 만에 한양 북촌에 도착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북촌 언덕에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 백운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집이 어떠냐? 좋습니다, 스승님. 매화가 피면 백운제가 떠오르겠지. 수련이 웃었다. 서방님, 이 집 너무 예뻐요. 그대가 있으니 더 아름답소. 백운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민규는 홍문관에 첫 출근을 했다. 경서의 뜻을 정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답하는 임무였다. 세월은 흘러 민규는 수찬직, 3년 뒤 정호품 교리로 승진했다. 그 무렵 수련은 아들을 낳았다. 서방님, 아들이에요. 그래요, 고맙소 부인. 백운이 손자를 안으며 웃었다. 이 아이, 큰 인물이 될 상이로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백운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민규는 북악산 기슭 매화나무 아래에 스승의 묘를 썼다.
스승님, 제 붓으로 세상의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눈발이 흩날렸다. 급제 후 14년이 흐른 뒤 민규는 홍문관 정산품 직제학이 되었다. 임금이 말했다. 그대의 붓은 청렴하고 그 마음은 고요하니 이제 짐의 곁에서 바로 서게 하겠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민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승님, 이제 저는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붓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사헌부에서 상소문이 올라왔다. 과천연감 이윤서, 백성에게 세를 과중히 거두고 재물을 탈취하였다 하옵니다. 홍문관 관리들이 술렁였다. 이윤석이라면 한씨 부인의 아들 아닌가? 그 병조 참판댁의 후실 아들 말이지. 화천에서 부귀를 누린다더니 민규의 손끝이 굳었다. 한씨 부인 그리고 윤석. 그들이 과천에서 백성을 울리고 있다니. 며칠 뒤 경연이 끝날 무렵 임금이 물었다. 직제학 이민규, 사헌부의 보고를 보았소? 예, 전하. 백성들의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사옵니다. 그대가 그를 아는가? 예, 전하. 저의 계모의 아들 의붓 동생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짐이 그대에게 맡기겠소. 사람을 아는 눈은 많으나 진실을 보는 눈은 드물다. 임금은 어자 뒤에 비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암행어사패와 친필 교지가 있었다. 암행어사 이민규에게 명하노라. 백성의 눈물로 세운 부기를 베고 나라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밝혀라. 민규가 무릎을 꿇었다. 신 이민규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날 밤 북촌의 집에는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수련이 마루에 서 있었다. 서방님, 정말 과천으로 가시겠어요? 예, 부인. 전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소. 그곳에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 하오. 그들이 백성을 울리고 있다면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하오. 수련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서방님,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가세요. 민규가 미소 지었다. 그대의 말 명심하겠소. 새벽녘 민규는 평복 차림으로 말을 몰았다. 암행어사 이민규 출두하노라. 그는 매화나무 아래서 말곶비를 잡고 길을 나섰다. 하늘은 붉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봄 산버지 흩날리는 길 위로 한 사내가 말을 몰고 있었다. 수수한 도포 차림에 삿갓을 쓴 그는 한양의 홍문관 정산품 직제학 이민규였다. 그러나 오늘 그는 어사패를 품은 암행어사였다. 그는 길가의 백성들에게 일부러 이름을 숨기고 물었다. 과천 고을의 살림은 어떠하오? 사내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현감 나리가 백성들 숨통을 재옵니다. 세금이 2배요. 돈이 있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겨울엔 쌀 빈목 아픈 이들이 매 맞아 죽었다옵니다. 민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말곶비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윤석 그대가 정말 그런 자가 되었단 말인가? 다음 날 민규는 과천 저작거리에 도착했다. 장터는 조용했다. 장꾼의 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한 가난한 여인이 곡식을 팔려다 관가 하급 관원에게 혼나고 있었다. 이놈의 여편네, 세금도 안 내고 장에 곡식 팔려고 나와? 나으리, 집에 쓸 돈이 없사옵니다. 입 다물어라. 그때 민규가 다가섰다. 잠깐 그만두시오. 누구냐? 내 놈은? 이 고을의 백성이요. 여인을 함부로 다루는 건 법에도 없소. 관원이 코웃음을 쳤다. 법. 여기선 현감나리가 곧 법이다. 곡식 자루를 여인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다. 그 손 놓으시오. 민규의 손이 관원의 손을 붙잡았다. 관원이 놀라며 뿌리쳤다. 놈이 어디서 감히? 내 이름은 중요치 않소. 하지만 이 일은 잊지 않겠소. 그의 눈빛에 묘한 위압이 있었다. 관원은 씩씩거리다 물러갔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 읽은 양반티가 나지 않나. 민규는 여인에게 물었다. 이곳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오? 예, 그렇습니다.
현감 나리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의 딸들까지 부역에 내보내라 명하십니다. 현감 이름이? 이윤석이 옵니다. 그 한마디에 민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주막방에 등불을 켜고 소문을 듣고 몰래 찾아온 백성 5을 맞았다. 모두 이윤석을 고발하러 왔다 하셨지요. 예, 나리. 나를 나리라 부르지 마시오. 그저 글 아는 사람일 뿐이오. 늙은 농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감이 세금을 2배로 늘렸습니다. 또 한 여인이 울며 말했다. 제 남편은 곡식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서 맞아 죽었사옵니다. 그날 밤 현감 나리는 웃고 기생들을 불러 술을 마셨답니다. 민규는 그 말을 모두 적어 내려갔다. 사원부 보고가 진실이었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 붓은 이제 증거의 칼이 되어야 한다. 이틀 뒤 민규는 종으로 변장하고 현감 관아의 창고 일을 자청했다. 밤마다 재정 장부를 훔쳐보았다. 장부에는 수상한 숫자가 가득했다. 농세 2배징수 은자 500냥 상인 헌납. 백성 3명 부역 미참가 구류. 그리고 한 줄. 한시 부인 별당 수리비 200냥. 민규는 붓을 움켜쥐었다. 어머니라 불렀던 이가 이제 부패의 주모라니. 그날 밤 그는 장부를 품에 넣고 산중 암자에서 기록을 정리했다. 백성의 진정 6건, 뇌물 내역 12항, 부역 강요 4건. 그는 붓끝으로 적었다. 죄상 분명, 증거 충분. 사흘 뒤 과천 장터에 관원들이 모였다. 현감 이윤석이 말 위에 앉아 호통쳤다. 백성들, 또 고발이란다. 감히 감형에 상소를 내? 용서하소서, 나으리. 용서? 내 손에 걸리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때 장터 저편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10명의 군관이 나타나며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장터가 얼어붙었다. 이윤석이 얼어붙은 채 소리쳤다. 누가 감히? 민규가 천천히 삿갓을 벗었다. 오랜만이요, 현감 나리. 이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사또님 저를 아십니까? 민규가 어사패를 꺼내 들었다. 과천 현감 이윤석 백성을 착취하고 탐욕을 일삼은 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하노라. 병사들이 포승줄을 들었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어사나리 만세. 하늘이 우리 편이로구나. 민규는 잠시 그 함성 속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관아의 별채에 홀로 앉았다. 등불 아래 그가 꺼낸 장부와 고발장들이 1장, 2장 바람에 흩날렸다. 이윤석.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나를 형아라고 부르던 아이가 일이 변할 줄이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붓을 들었었다. 거짓의 피는 붓으로 씻고 백성의 눈물은 진실로 갚는다. 그는 봉서 위에 암행어사 이민규 상서라 쓰고 어명을 기다렸다. 며칠 뒤 임금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과천 현감 이윤석 죄상 명백. 부역 강요 뇌물수수 사제 축적 등 15건. 백성 증언 47인 장부 증거 3건. 이윤석의 모 한씨 또한 공모에 혐의 있으니. 임금이 붓을 들어 교지를 내렸다. 죄는 무겁되 진실을 밝힌 자의 붓은 더 무겁도다. 암행어사 이민규에게 공로를 기록하라. 민규는 잠시 북촌으로 돌아왔다. 수련이 마당에 서 있었다. 서방님 수고 많으셨어요. 부인 모두 끝났소. 그분은 법으로 다스릴 것이오. 그리고 이윤석과 한씨 부인은 조만간 과천현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오. 수련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서방님 잘하셨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어요. 그래요. 이제 스승님께 부끄럽지 않소. 그리고 이틀 뒤 늦봄의 햇살이 과천 관아를 비추었다. 마당엔 백성들이 모여 숨죽인 채 대청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비단이 걷히고 암행어사 이민규가 관아대청 상석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어사패와 봉서,
증거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전이 외쳤다. 죄인 과천현감 이윤석과 그의 모 한씨 대청으로 나오시오. 쇠사슬이 덜컥이며 울렸고 이윤석이 끌려 나왔다. 그 뒤로 화려한 옷자락이 질질 끌렸다. 한씨 부인이었다. 비녀는 흔들리고 얼굴은 피처럼 창백했다. 민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대 감독의 안주인 그리고 나를 버린 비정의 계모. 오늘은 죄인으로 앉는구나. 그가 손을 들어 신호하자 대청 아래 북소리가 울렸다. 신문을 시작한다. 아전이 이름을 불렀다. 첫 증인 하인 상칠 나오시오. 백발이 섞인 중년의 사내가 앞으로 나왔다. 소인은 이태훈 대감댁 하인 상칠이옵니다. 그대는 그 집안의 장자 이민규가 어린 시절 쫓겨날 때 현장을 보았느냐? 예, 어사나리. 그날 밤이옵니다. 엄동설한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민규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그는 태연한 얼굴로 물었다. 자세히 말하라. 부인마님께서 말수레를 준비하라 하시고 그녀의 친정 동생 한기수를 불러 아이를 데려가라 명하고 같이 도련님을 데리고 나갔다가 몇 시각 지난 후 안방마님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였다. 민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뒤로는? 며칠 뒤 부인마님이 장자 도련님이 며칠 전 갑자기 홀연히 행방불명되었다고 소문을 내셨습니다. 확실히 보았느냐?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물러가라. 둘째 증인 보기. 젊은 여인이 울며 앞으로 나왔다. 소인은 이대감댁 하녀 보기옵니다. 그대는 종친회의에서 한씨 부인이 장자가 행방불명이니 장자인 민규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아들 윤석도련을 장자로 올려야 한다고 읍소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예. 나으리 부인마님께서 하시는 말씀 소리가 쟁쟁하여 들었사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어휴하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대감마님이 돌아가신 후 윤석 도련님은 학문은 뒷전이고 기생집만 다니시고 부인마님은 안채의 금고를 열어 이건 우리 윤석이 몫이다라며 모든 재물과 전답 문서를 챙기셨습니다. 과천 고을로 집을 옮긴 후 백성의 세금을 빼돌려 지은 별당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현감나리의 어머님 한씨 부인이옵니다. 현감나리께서 고을 세금을 부풀려 헌납받아 그 돈으로 별당을 지으셨습니다. 민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대의 증언 사실로 기록하겠다. 물러가라. 아전이 외쳤다. 셋째 증인 농부 김노인. 등이 굽은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소첩은 과천 북동 마을 김씨의 노무이옵니다. 말하라. 현감 나리가 세금을 2배로 늘리고 내지 못한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 아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굶어 죽었사옵니다. 그때 누가 명령했느냐? 그때 하녀보기가 끼어들어 말했다. 부인마님이 현감님에게 안채에서 직접 명하셨사옵니다. 그놈들부터 잡아들여라. 쌀을 빼앗아야 별당을 꾸미지. 이 귀로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일었다. 그 여인이 천벌을 받아야지. 하늘이 오늘 갚아주는구나. 민규가 손을 들어 진정을 시켰다. 됐다. 노모는 물러가시오. 민규가 시선을 돌렸다. 이윤석. 이윤석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현감 자리에 너의 집안이 공신 집안이라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음서로 올랐느냐? 그렇습니다. 나리. 백성의 세금을 부당하게 탐하고 관가의 명을 사사로이 쓴 죄 인정하느냐? 이윤석이 머리를 조아렸다. 인정하옵니다. 모든 것이 제 어미의 뜻이었사오나 소인 또한 눈이 멀어 따랐습니다. 민규가 외쳤다. 그 죄 하늘보다 크다. 이윤석이 그대로 엎드려 울먹였다. 어사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란 하늘의 몫이다. 민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한씨 부인이 그제야 껌쩍 놀라며 앞으로 다가왔다. 민규야, 내가 정말 그 아이냐?
그 아이라 불렀던 그 장자 바로 납니다. 한 씨의 다리가 풀리며 대청 아래 무너졌다. 하늘이 널 살려두었단 말이냐. 민규의 눈빛이 번쩍였다. 하늘은 진실을 살려두었소. 그녀는 엎드려 머리를 박았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땐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살아있을 줄 몰랐다. 몰랐다고요? 몰라서 족보를 고쳤단 말이요? 몰라서 장자인 나에게 돌아갈 재산을 훔쳤소? 몰라서 백성을 울리며 자기 욕심만 채웠단 말이요? 민규의 음성이 서늘했다. 그대는 어미로서 부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모두 저버린 것이요. 한 씨는 흐느꼈다. 민규야, 나는 내 어미다. 차마 날 이렇게 벌주겠느냐. 나는 사사로이 당신 의붓 아들로 선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나라 임금이 탐관 오리와 패륜녀를 처벌키 위해 파견한 어사요. 민규가 어사패를 높이 들었다. 과천 현감 이윤석 탐관 오리의 죄로 파직하고 형조에 넘겨 엄벌에 처한다. 현감의 모 한씨 장자를 버리고 족보를 조작하여 가문의 법통을 더럽히고 백성의 세금으로 부귀를 쌓은 죄 중하니 법에 따라 패륜녀로 정하노라. 백성들이 숨을 죽였다. 한씨 부인은 곤장 30대에 처하고 거제도로 영구 귀양을 명한다. 북소리가 울렸다. 판결 집행하라. 포졸들이 한 씨를 끌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규를 붙잡으려 했다. 민규야, 제발 한 번만. 그러나 포졸이 그녀를 떼어냈다. 그녀의 머리 비녀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첫 번째 곤장이 내려쳤다. 탁! 비명소리가 관아의 기둥을 울렸다. 둘째, 셋째. 30대가 끝났을 때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었다. 민규는 눈을 감았다. 죄는 덮을 수 없고 진실은 피하지 않는다. 죄인을 거제로 이송하라. 포졸들이 형틀을 들고 나갔다.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이 바로 섰다. 어사, 날이 만세. 며칠 뒤 과천 남문 밖 죄수 수레 앞에 이윤석은 포승줄에 묶여 무릎 꿇었다. 민규는 단상에 올랐다. 이윤석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어사 나리, 어머니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모든 죄는 제 탓이옵니다. 너의 효심을 하늘이 알 것이다. 그러나 죄는 죄니 형조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민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이기를. 며칠 뒤 그는 북촌으로 돌아왔다. 수련이 마당에서 매화에 물을 주고 있었다. 서방님, 다 끝났소. 그분은 곤장 30 거제 영구 귀양살이로 끝났소. 다시는 이름을 부를 일도 없소. 이젠 편히 쉬세요. 그래요. 이제야 아버지의 혼이 편히 눈을 감으시겠지요. 민규는 매화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붓을 꺼내 마지막으로 썼다. 패륜의 피는 땅에 흡수되고 정의의 붓은 세상에 남는다. 매화는 바람 속에서 피고 진실은 고통 속에서 향기 난다. 그 후 몇 년 뒤 북촌의 골목마다 매화가 피었다. 하얀 꽃잎은 담장을 넘어 고요히 흩날리고 그 아래 대청마루의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홍문관의 정삼품 대제학 이민규였다. 벼슬길에 오른 지 16년 그의 붓은 더 이상 사람을 벌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글을 썼다. 서방님, 오늘도 글을 쓰시나요? 수련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래요. 매화가 피었으니 써야지요. 스승님이 그러셨지요. 꽃은 매번 같은 자리에 피지만 그 향기는 해마다 달라야 한다고. 그는 붓을 들어 적기 시작했다. 하늘은 거짓을 오래 숨기지 않고 덕은 고요 속에서 더욱 빛난다. 수련이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글이에요. 이젠 붓이 아니라 향기가 되었네요. 민규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직 매화향에 닿으려면 멀었소. 그의 가을이 들 무렵 한양으로 한 통의 서찰이 올라왔다. 전 과천영감 이윤석의 모 한씨가. 수련이 조용히 물었다. 서방님, 그 서찰 열어보시겠어요? 민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서찰을 펼쳤다.
민규야, 이곳 거제의 바람은 차갑고 파도는 높다. 날마다 파도에 씻기며 내 죄를 되새긴다. 매화가 피면 그 앞에 무릎 꿇어 빌겠다.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하늘에 기도한다. 너는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민규는 편지를 접어 등잔불 위에 올렸다. 종이가 타오르며 재가 되어 흩날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잘못도 마음속의 원망도 바람 속으로 날려가 버리는구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